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전혀 없는 죄를 이제 날조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꼬투리 잡힐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그 주장이 언제 제일 먼저 나왔냐면은 그 김남식이라는 그 전직 남로당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1975년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그 남로당에 관한 그 자료집을 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계속 남로당에 관한 그 저수를 이제 연구소를 여러 번 내셨습니다. 그분이 1986년도에 쓰는 그 박헌영 노선 비판이라는 그 책의 결론 부분에 보면은 약간 좀 애매모호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 날조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박헌영에 대한 종합적인 행보를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좀 여운을 남기는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꼬투리가 어디서 잡혔냐면은 현 앨리스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박헌영이가 옛날에 상하이에서 일제시대 때 좀 알고 지냈던 여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현순 목사의 딸입니다. 현순 목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하와이 교포학원 시절의 제자였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1951년도에 미국에서 체포로 와가지고 북한 외무성에다가 북한에 입국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했는데 북한에서 처음에 거절을 했는데 박헌영이가 그 당시에 보수상 겸 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직권으로 그 여자를 입국을 시켰는데 이 여자가 공작 활동을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떤 꼬투리가 잡히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박헌영, 이승엽 일당을 전부 다 미제국주의 스파이 혐의로 다 때려잡았거든요. 근데 전혀 근거가 없는 전혀 없는 죄를 듣고 씌운 건 아니고 박헌영이 쪽에서 미국하고 어떤 접촉을 하려 했던 그런 흔적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북한에서 정권을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소련이 박헌영이를 외면해 버렸다 아닙니까? 소련이 이제 박헌영이를 외면하니까 전쟁이 이제 진행되는 와중에 보니까 이제 자기는 곧 나가리 될 상황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박갑동 씨라고 남보당 서울 총책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회고록을 여러 번 썼는데 거기 보면은 박헌영이가 1950년 10월 말부터 만날 때마다 굉장히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자기 일시에 대해서 굉장히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을 여러 번 펼쳤다고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왔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이제 박헌영이 이제 자기의 이제 운명을 알고 전쟁이 끝나면은 나는 이제 거의 숙청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김일성이도 이제 이분의 이용 가치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이제 남무당의 무력이라 할 수 있는 빠지산들이 거의 힘을 못 쓰고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지할 무력도 없고 소련도 더 이상 이분에 대한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하고 좀 비밀리에 접촉을 시도한 그런 정황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다른 연구자들이 아마 연구를 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발제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양 박사님께서 그래서 북한이 이제 남한의 빨치산 활동을 지원하는데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북한하고 남한하고 북모당하고 남모당하고 이제 상당히 좀 차이가 있었다. 노선에 어떤 차이가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이건 전적으로 맞으신 말씀이고요.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일성이는 굉장히 노련하고 굉장히 좀 극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헌영이는 좀 가볍고 경박한 좀 그런 스타일이고 김일성이가 봤을 때는 어차피 빨치산 투쟁으로 가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다. 빨치산 투쟁으로 이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949년 6월 24일 날 이제 남로당과 북로당이 합당을 했습니다. 합당을 한 건 이제 그 소련의 지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유로 합당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박갑동 씨나 이런 분들 보면, 남한에 계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6.25 때까지 봐요. 또 북로당하고 남로당하고 합당 사실을 몰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박갑동 씨 같은 분은 그 당시에 뭐 남로당 안에 거의 넘버 10 안에 들어갔던 분인데, 이제 남한에서 이제 그 남아있었던 분이죠. 박근혜가 이제 월북하고 나서 그 남한에 이제 그 이승엽이 같은 사람은 대단히 원래는 이제 박근영이 반대파였습니다. 장안파라는 공산당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해방 후에 박근영이가 서울에서 이제 공산당 당권을 잡으니까 박근영이한테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빨치산 남부군 수비를 썼던 김태 씨나 그 박갑동 씨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박근혜가 이승엽이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남한에 두면은 좀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또 자기를 배신할지 모른다. 그래서 북한으로 같이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남한에 남겨뒀었는데, 김삼용이나 이주화, 뭐 정태식 이런 분들을 남겨뒀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일망타진이 돼가지고 다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이 이제 박갑동 씨거든요. 이분이 이제 서울 총책을 임명된 게 아니고 서열 순위에 따라 자동 승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승계가 된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부릴 수 있는 남로당원이 거의 없었다 그러거든요. 다 일망타진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지령을 내려도 모이는 당원도 없었고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분 이야기가 6.25 때 그 상황을 보면은 6.25 때까지도 자기는 남로당, 북로당이 합당한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두 당이 이제 계속 합당을 했지만은 계속 경쟁하고 대결하고 라이벌 관계였고 서로 이제 소닥보닥하고 뭐 계속 그랬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러다가 결국 이제 남로당이다 이제 일망타진이 이제 된 겁니다. 된 건데,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러니까 남로당, 북로당이 합당이 됐는데도 이제 북로당은 자체적인 공작망을 이제 따로, 대남 공작망을 따로 이제 운영을 한 겁니다. 성시백이라는 공작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로당하고는 전혀 협조 없이 혼자 독자적인 공작망을 구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PPT가 될 줄 알았으면 PPT를 써오면은 상당히 이해하시기가 좋을 텐데 PPT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제가 읽어드리기도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 그냥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시백이라는 사람이 따로 이제 대선 공작을 하고 있었는데, 남로당 전체의 어떤 공작 활동보다 상당히 신출 규모란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국회 프락치 사건, 그것도 처음에는 성시백이가 이제 거의 상당히 신출 규모란 공작망을 구축해 놨는데, 박근혜가 이제 뒤늦게 알고 대남 공작은 내 소관인데 이제 나한테 다 넘겨라. 프락치 의원들 명단을 다 넘겨라. 조직을 넘겨라. 해서 이제 다 넘겼던 거예요. 넘겼는데 그게 이제 박근혜가 어떻게 했냐면은 지령을 어떻게 내렸냐면은 이제 주한미군 철수 계리안을 그 사람들 보고 철수 계리안을 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프락치 의원들이 거기다 서명을 했거든요. 한 60명 되는 사람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공안당국에서 그 사람들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다 이제 국회 프락치 사건이, 국회 프락치들이 다 일망타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성시백이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이제 주한미군 철수 결의안을 내는 게 아니고 의원 한두 명이 이제 연설을 해가지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자는 연설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이제 떠보자 먼저 신중하게 하자 했는데 박근혜가 이제
대남 공작은 내 소관이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이 났을 때 지금 뭐 보면 여순 반란을 갖다가 뭐 그것도 자발적인 뭐 항쟁이라고 뭐 미화하고 보상까지 해주가 그러는데 저는 그 사람들의 그 좀 정신 상태를 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일부 그 좌파학자들 보면은 그 10월 폭동이라든지 그 9월 총파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주 4.3 같은 경우에 근데 그 굉장히 이게 다 뭐 자체적인 그 자발적인 인민 항쟁이었다, 우발적인 인민 항쟁이었다, 뭐 남무당이 개입한 게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계속 뭐 남무당이 이제 공작한 게 나오니까 뭐 주진호 씨 같은 경우는 남무당 제주도당의 뭐 공작이었다 하고 이제 그 제주도당이 개입한 것까지 인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봤던 그 완전 정신병자 잠꼬대 같은 이야기고요. 그 전에 몇 년 전에 그 슈티코프 회고록이가 그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개가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일기로 쓴 비방록 일기 형식으로 쓴 비방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아쉽게도 남한에 들어온 게 47년 2월 달까지 일기만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박헌영이한테 그 46년 9월 총파업 때 이제 얼마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10월 폭동 때 얼마를 지원하고 그 46년도 철도 파업을 할 때 그 200만 원을 일본도 200만 원을 지원했다. 박헌영이가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10월 폭동 때는 이제 300만 원하고 또 1차로 39만 원을 더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10월 폭동이 계속 커지니까 박헌영이가 돈을 더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 서울 이제 122만 루블을 더 지원했다고 그 사람이 자기 비방록에다 그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스티코프 회고록이 공개된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15년쯤 됐어요. 한 15년 전쯤인가 공개된 걸로 아는데 그런데도 이제 지금도 이걸 가지고 뭐 자발적인 항쟁이었다고 이제 허소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 4.3 같은 경우는 제주 4.3 폭동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그 스티코프 회고록이 이제 47년 2월 달까지 이만 그 일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언급은 뭐 모르는데 그 당시에 그 소련이 그 잠수함을 갖다가 동해 남해까지 보냈다는 게 그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 당시에 국회에서 그 신성보 내무부 장관이 발언했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또 언급했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제 원고에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그리고 최근에 또 연세대학교 김명석 교수라는 분이 소련의 그 잠수함이 그 당시에 이제 한반도를 왔다 갔다 했다는 그 1950년도까지 그 소련 측 자료를 다 인용을 해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은 뭐 혹시 리스 외용이 있으시면 뭐 다 보실 수 있고요. 혹시 뭐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그 논문을 다운받아 있으니까 뭐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그 소련 잠수함이 제주도까지 왔는데 그 잠수함이 뭐 낚시하러 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고 옛날에 제가 1990년 3월호 그 월간 중앙에 보면은 그 노가온이라는 소설가가 썼는 그 남도부에 대한 그 전기가 있습니다. 남도부에 기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남도부가 이제 그때 빨치산이 이제 제1병단, 제2병단, 제3병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병단 5대산이고 제2병단은 지리산이고 제3병단은 이제 동해안 쪽에 그러니까 제3병단이 남도부가 사령관이 처음에 김달삼이었는데요. 제주 4.3 폭동을 했던 그 김달삼이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전산들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남도부가 이제 사령관직을 승결했는데 남도부 전기에 이제 김달삼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김달삼이가 제주도에서 탈출할 때
군경이 이제 섬을 다 막고 있었는데 어떻게 탈출했느냐? 소련군 잠수함을 타고 탈출했다는 그 언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노가원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내용을 이제 단행본으로 남부부라는 그 전기를 편집을 했었는데 거기는 또 이 사람이 아차 싶으니까 소련군 잠수함 얘기가 더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그 보면 이제 그 소련군 잠수함이 이제 제주도까지 왔는데 그 소련이 4.3 폭동에 개입을 안 했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제주도에 뭐 4.3 때 와가지고 낚시만 하고 가신 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직접 증거는 없어도 이제 간접적으로 줄줄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뭐 그 정도로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이제 제가 한 1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박근혜가 왜 이제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이제 폭력 노선에 집착을 했느냐. 그 사람이 이제 공산당이 1946년 7월까지는 평화적 노선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가 그 미군적 여론조사라는 게 자꾸 언급이 해방 후에 이제 미군적 여론조사를 하니까 사회주의를 바라는 그 여론조사가 더 많았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의 뭐 신빙성은 그 출처도 없고 그런 좀 이상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이제 그 미군적 여론조사를 하니까 그 당시에 문명률이 80%가 넘는 그 상황에서 여론조사니까 사회주의 지지하는 사람이 70% 정도 나오고 자본주의 지지하는 사람이 30% 정도 나왔다. 뭐 그런데 그 신빙성은 저도 좀 상당히 뭐 의심스러운데 근데 이제 남로당은 이제 어쨌거나 자기들이 선거를 해도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수립할 수 있다. 착각을 한 겁니다. 착각을 해가지고 평화 노선으로 갔는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신탁 통치 찬성하는 바람에 이제 대중들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이나 이원영이는 사람들이 노련하니까 그 처음에 신탁 통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자기 의견 표명을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이제 나중에 소련의 눈치를 보고 이제 참탁으로 가는데 박근영이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제 반탁을 선언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소련한테도 상당히 점수가 깎인 그 상황에서 이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무리수를 둔 겁니다. 계속 무리수를 뒀는데 그러니까 이제 46년도 7월달에 신전술이라는 걸 이제 채택을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미군정하고는 완전히 이제 대결로 간다, 무력 대결로 간다. 그리고 이제 9월달에 철도가 총파업에 들어가고 그 당시에 이제 고속도로가 없으니까 철도 말고는 장거리 이제 운송수단이 있는데 철도가 이제 총파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 10월달에 이제 그 대구 폭동, 대구에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고 그 폭동이란 것도 서울에서 바로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좀 먼 쪽으로 부산에서 하기는 그렇고 이제 대구가 그 당시에 좌익세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폭동을 먼저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주도로 완전히 그 육지에서 떨어진 제주도로 그 장소를 옮겨잡았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죄송한데 그치고 뭐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해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문학과 교수였기 때문에 한자 뜻에 대해서 잘 보거든요. 토론의 토자는 칠도자입니다. 상대 그러니까 질문 대상자에게 이렇게 사정없이 공격을 해서 마치 토벌을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마음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공격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토론이든 토론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분이 생긴다 이렇게 해야 이제 또 발제하시는 분이 좀 고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자리 빌어서 공격할 게 있으면 좀 공격을 역시 공격을 안 하시는 그 제가 좌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그 김원일이라는 작가 있죠. 김원일이 엄마가 그 유명한 김수임입니다. 김수임 여간첩 김수임. 그 김수임의 아들내미가 김원일 소설가, 유명한 소설가 있죠. 그 김원일이가 그 김수임의 아들이고 그 아버지도 남로당원으로서 월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 태백산맥의 조정래도 아마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데 태백산맥이 얼마만큼 많이 팔렸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현실인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잘 밝혀져 있질 않습니다. 네. 다음 이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민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MBC 공정노조 위원장을 하셨는데 그거보다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은 중국학 박사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 뭐 많이 논의되는 것이 6.25 때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것들이 중국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네, 중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저는 이제 MBC에서 제가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좀 한학자시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나 한문이나 이런 관심을 계속 갖고 자라고 그래서 이제 뭐 대학원 또 박사까지 계속 중국 쪽만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MBC에서도 이제 국제협력부에서 중국과 방송 교류 사업을 한 10여 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굉장히 많이 출장도 많이 다니고 뭐 중국 그 언론인들과 한 6, 700명 정도 그 교류를 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한류 광풍이 불고 이럴 때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뭐 이 조금 전에 좀 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4.3 사태니 또 저 부마 사태니 이런 우리나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중국에서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모택동이 공산당이 공산당이 이제 중국이 원래는 이제 왕조 국가였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민주 국가로 이렇게 들어서는 이런 상황에서 공산당이 창당을 하고 1921년인가 지금 창당을 했고 또 창당할 때도 소련 러시아 혁명 이후에 거기서 이제 공산당이 좀 시작이 되고 이러면서 러시아에서 계속적으로 중국에 계속 자금을 대주면서 이 공산당이 확장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자금을 대주고 계속 자료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에서 공산당 창당되기 전부터 중국에 그런데 이상하게 특이하게 공산당들이 거기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식인들을 딱 이렇게 보섭을 해가지고 거기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인들을 보섭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주면서 돈을 대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중국에서 공산당 창당이 될 때도 계속해서 러시아에서 계속 자금을 내주면서 창당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다 마련해주고 이런 식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공산당 창당이 제가 갑자기 좀 얘기하는 그래서 그런데 1925년 정도에 아마 공산당 창당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럴 때도 아마 그 러시아에서 그런 것을 계속 보조해주지 않았을까. 계속 이것은 그 공산당이 세계 각 나라에 이렇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또 중국 공산당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뭐 여기하고 약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서는 지금도 세계 공산당 대회를 열어요.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민주당 쪽이 이제 공산당, 한국을 대표하는 공산당이에요. 중국에서 말하면.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도 추미애가 그때 당대표였거든요. 그때 이제 한국의 대표로 중국에 가서 공산당 대회에 가가지고 그때 시진핑을 찬양하는 이런 발언을 한 게 그게 다 이게 보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세계 각국의 이게 겉으로 드러나든 안 나든 간에 그 공산당들을 어쨌든 암암리에 키우려고 하는 이런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계 공산당 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고 지금도 아마 계속해서 중국에서 그 행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도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이런 정도로 하고 또 하나는 중국 얘기 더 이어서 한다면 모택동이 옛날에 국민당과 이제 민주당, 국민당과 공산당이 치열하게 대처를 나중에는 공산당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그 힘이 커졌지만 공산당이 창당한 이후에 굉장히 미미했거든요. 국민당의 세력이 엄청 크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국민당에서 이 공산당을 완전히 토벌해서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계획을 장개석이 갖고 있으면서 이 모택동의 공산당을 완전한 척결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모택동이 대장정을 했거든요. 이 대장정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도 보였을 때 그 산으로 이렇게 그냥 이 국민당 세력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게 모택동의 대장정인데 이때 보면 산골 마을로 이렇게 다니면서 한 100명이든 몇십 명이든 요 정도로 다니면서 어느 마을에 도착하면 거기서 예를 들면 마을에 누구를 하라고 그냥 위협을 하고 그 굉장히 간사하고 나쁜 인간들이거든 이 공산당 자체가. 그래서 어느 마을에 도착하면 어떤 사람을 갑자기 죽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국민당이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우러 왔다든가 거짓말을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굉장히 국민당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든가 이런 굉장히 이런 강경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 마을을 다니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게 특징이에요. 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걸 국민당한테 핑계를 대고 이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을 공산당한테 우월하게 만들고 이런 게 특징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제주 4.3이나 부마 사태라든가 이런 사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중국이나 이런 데서 그런 데 쪽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우리 이렇게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이 많이 죽고 이거는 그쪽 영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 잠깐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그 9.19 군사 분야 남북 합의서 이거에 대해서 토론자로 지금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제가 공부하는 이런 기회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어쨌든 언론사에 있었고 이런데도 이 9.19의 남북 합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라든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거나 이런 사실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 일반 국민들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토론자로 정말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를 이렇게 또 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김충일 교수님 같은 경우 완전히 이런 전문가시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글도 쓰셨고 또 이렇게 발표도 많이 아주 굉장히 깊숙한 이런 그렇게 발표를 해주셔서 제가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라든가 그 분야에 제가 전혀 저는 자격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보면서 공부하면서 조금 보완하는 이런 쪽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북 그 군사 합의서 체결 이것은 이게 2018년 9월 19일 날 이제 체결이 됐거든요. 이것이 이제 체결된 계기는 이제 판문점
선언이 2018년 4월 달에 판문점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또 합의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 합의한 내용들을 이해